관악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토론 화법이 결정한다. 강의를 맡은 심규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론장에서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토론에 대한 화법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론과 토의가 무엇인지 사실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토론과 토의가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해보고요. 이 공론장 토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게 될 공론장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이 토론의 도구가 되는 토론 커뮤니케이션의 실전 전략을 제 나름대로 8가지로 한번 정해봤거든요. 그 8가지의 실전 전략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토론과 토의의 정의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토론이다, 토의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뜻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토론과 토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토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토의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 않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토론은요. 여러 사람이 다 자기의 의견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맞다라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의견은 이래라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과정, 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어떤 한 의견으로 절충을 한다던가 결론에 도달해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께 조금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토론에 관련된 것인데요. 공론장 토론은 토론이기는 하나 토의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론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 공론장의 사전적 의미 역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공론장이란 사회 구성원과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합의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론장에 대한 것도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너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민 참여, 구민 참여를 이끌어서 혹은 이 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들도 공론장을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론장이 진짜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우리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공론장은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설계부터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공론장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주제에 따라서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 찬반 이런 것들을 따지실 목적인지 혹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내는 것을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설계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론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인테리어나 아니면 어디서 할지를 고민하실 때부터 전체적인 흐름부터 다시 잡으셔야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공론장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론장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론장을 딱 떠올리게 되시나요? 자, 공론장은요,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면서 이 여론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개개인이 공평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해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토론이기 때문에 이 토론에 대한 우리만의 규칙을 잘 지키고 시민의식을 갖고 상대의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해야지만 아주 건전한 공론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론장에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공론장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요. 그 청취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현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슈를 우리가 또 발굴해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발제를 하시는 여러 이 발제자들의 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준비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내 의견을 만들어가는 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개개인의 의견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여론이라고 부르죠. 이 여론은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를 바꾸고 또 우리 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동력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공론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공론장 토론에는 수기 과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 시민의식을 갖고 토론의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학습해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만들어내서 그 여론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토론에서는 수기 과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론장 토론에서는 이 수기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통의 토론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토론은 어디셨어요? 저는 선거 기간이 다가왔을 때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됐던 토론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의 토론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언성을 높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 내 말이 맞다, 혹은 상대를 어떤 안 좋은 말로 인신공격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왕왕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토론에서는요, 저마다 토론이 갖고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상대를 인신공격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이 살림을 잘 꾸려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주민의 목소리에 진짜 귀를 기울이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공론장 설계부터 공론장의 목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의 결과 공유와 피드백까지 이런 순서들이 잘 지켜졌을 때 건전한 공론장 문화가 유지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공론장 설계가 중요하다. 공론장의 목적을 기억하자. 진행자의 역할. 누가 잘했습니다, 누가 못했습니다, 시간만 이야기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중재에 나설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공론장에서 다양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토론의 도구. 그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도구로는 화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한 룰도 이 도구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실제 아니면 더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포스트잇이나 종이 같은 것들도 실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화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결과의 공유와 피드백. 내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하고 정확한
결과 공유, 그리고 이 공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과정까지도 공유를 해주신다면 많은 시민,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첨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법에 대한 부분을 그럼 지금부터 아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방법을 8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화법, 있어 보이게 영어로 좀 써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기술,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내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라고 좀 정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8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설득이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설득이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게 하면 돼 정도로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봤거든요. 상대가 나와 같이 느끼고 나와 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 나와 같이 느끼고 나와 같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죠. 내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 집이 2인분만 주문이 가능해요. 근데 친구는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대요. 그럼 내 친구가 김치찌개를 먹게끔 하려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나와 같이 느끼고 나와 같이 생각하게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나와 같이 느끼고 나와 같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가지라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 의견에 나는 설득이 되었는가? 아까 김치찌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라고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 2인분을 사 먹는 저 김치찌개가 먹을 만큼밖에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김치찌개를 선택한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나는 왜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먹고 싶은 이유가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친구에게 먹고 싶은 이유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집에서 나오는 김치찌개가 다른 집과 다른, 예를 들면 그 집은 정말 묵은지를 이용해서 보글보글 끓여서 나오는데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런 정감 가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감정에 호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친구가 현실적인 거에 잘 흔들리는 친구라면 내가 생각할 때도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에 현실성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 논증,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정말 이 얘기에 설득이 되었느냐를 생각하실 때 내가 설득이 되지 않은 채로 얘기하는 것과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찬반 토론에 있어서 나는 찬성의 의견이 사실은 맞는데 반대 의견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반대 의견을 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작 전부터 지는 싸움이 됩니다.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뭐뭐일 것 같다 라고 어설프게 그냥 돌려서 하는 말처럼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확신이 없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생각해보지 못했고 나도 사실은 그게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뭐일 것 같아요, 뭐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내 스스로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하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토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토론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셨던 이 대선 토론 같은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상대와 내가 발제자로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내가 감정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데 그게 내 감정을 건드린 말이 되면 흥분을 하신다거나 말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될 말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정돈하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 상태로 감정적인 말을 계속 끌고 가신다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청중과 화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 공론장 토론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걸 봤어요. 우리 구에 있는 이런 공용 화장실에 청소년들 중에서 생리대를 자기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생리대를 보급하자. 그래서 무료 생리대 통을 만들어 놓자라는 어떤 공론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청중을 배려하지 않고 청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생리대를 놓아야 하는 이유와 생리대가 필요한 아이들의 얘기만 계속 할 건데요. 사실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 생리라는 경험을 한다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남자분들은 그게 왜? 그리고 실제 생리대의 가격조차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얼만데?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그것을 구매하기 어려운지조차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청중 자체를 모두 공평하게 두고 바닥부터 저 높은 데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많은 시민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와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싸우고 있는, 나와 반대 의견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막 피력하고 있는 발제자에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을 보니 막 자기 얘기만 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러면 주도형의 화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흥분을 한다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관계형으로 관계를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화자라면 그 사람과 눈맞춤이라든지 비언어 리액션을 사용하시면서 그분과 계속 소통을 노력하시는 게 좋겠죠. 또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석형의 화자라고 하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렴풋이 얘기하신다거나 빙 둘러서 우회적인 표현을 하신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청과 yes but 화법입니다. 경청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 공론장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학습한다라고 제가 아까 공론장의 개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말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진행자,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진행자보다는 나온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야기들과 리액션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끌어주는 어떤 이런 형태의 진행 솜씨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보다는 듣고 있는 순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제가 아까 토론에서 제 살 깎아먹기 하지 말자. 상대에게 상해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yes but 화법입니다. 상대가 얘기하는 걸 인정해주고 수긍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하지만 저는요 라고 내 의견을 부연 설명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하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운 말만 막 늘어놓는다고 해서 좋은 토론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잘났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어려운 얘기, 내가 학습한 어떤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막 늘어놓으면서 나열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 얘기 잘 들었다. 돌아가시면서 나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어렸을 때 내가 자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옛날에 라고 했던 옛날 얘기들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배웠던 전문적인 것들은 사실 오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나의 경험과 빗대어서 혹은 어떤 상황과 빗대어서 이야기처럼 풀어주시고 상대를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쉬운 말로 풀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메타 모델로 말하기인데요. 이 메타 모델이라는 게 일반화하거나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을 하기 싫어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발제자가 얘기를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야 하죠. 왜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일반화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확한 질문을 한번 말씀하시면 이 상황에서 상대는 당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상대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반화나 모든 사람을 왜곡하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화하시거나 생략하시거나 왜곡하는 말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목소리의 톤 그리고 크기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의견이 잘 반영이 되기 위해선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의 말의 속도를 따라가신다던가 아니면 이 순간에는 내가 잠깐 멈출까? 라고 해서 퍼즐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빠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빨리 말씀하시고 천천히 라고 할 때는 천천히 말씀하시고 내가 흥분된 걸 감추기 위해서는 잠깐 쉬어가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교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지루하고 장황하게 얘기가 진행이 될 때는 보통 한 톤으로 지루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앞을 한번 높였으면 뒤를 한번 낮춰주고 또 전문적인 얘기를 하실 땐 앞에다 포인트를 두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심규현입니다. 보다 안녕하십니까? 심규현입니다가 좀 듣기가 거북할 수 있어요. 계속 뒤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나에게 어울리는 이런 톤과 목소리의 크기 혹은 속도 같은 것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말을 잘하는 상대를 설득시키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제가 이걸 팁을 하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사람이 상대에게 내 의견을 설득하고 싶을 때는요. 어떤 방법들을 조금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에 대한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동에 관련된 거예요. 상대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성에게 내가 조금 잘 보이고 싶으면 그 사람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살짝 티 안 나게 같이 고개를 움직여 주신다거나 그 사람이 슬픈 얘기를 할 때 같은 표정으로 공감을 해 주신다거나 그 사람이 막 웃을 때 나도 그게 재미가 없더라도 같이 웃어주시면 상대는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을 때는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티 안 나게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야구팀에 어떤 외국인 감독이 부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감독이 이 야구 선수들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그 선수들이 자주 하는 제스처를 기억했다가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수들이 이제는 그 감독이 손을 이렇게 만들면 같이 따라와서 하트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어주고 라고 하면서 라포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이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은 꼭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으로 리액션을 제대로 했을 때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의견을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크 어떤 마크인 것 같으신가요? 위험을 나타내는 마크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좀 조심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토론 시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앞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께 다시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의사항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봐! 뭐가? 막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신다는 건 본인에게 안 좋은 화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신뢰가 되는 혹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인신공격이 되는 말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언 중에 절대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토론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이에요.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나의 의견을 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 긴 시간, 토론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 혼자 내 말이 맞다라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셔도 사실 알맹이 없는 말들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간략하게 요점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토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토론에 대한 참여 이런 공고, 게시 이런 거 살면서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가끔 저희 대학원에 이런 공문이 올라옵니다. 원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우들과 한번 토론해 보는 장을 열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올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거 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 저거 그건 뭐 애들이 하겠지. 그 참여하는 애들 맨날 가서 하는 거잖아. 내가 굳이 가야 돼? 라는 생각이요. 자, 공론장의 기본은 공평한 정보 제공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저걸 내가 참여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드백과 결과를 공유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을 참여하신 분이라도 정말 내 의견이 수렴이 되고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혹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흘러가는구나. 내가 참여했을 때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면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라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의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정의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정보의 제공이 올바르지 않으면 저 같은 이런 참여를 하지 않는, 참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공평하게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활성한 또 그리고 시민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건강한 문화가 유지되는 공론장 운영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